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조간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자산시장, 돈이 흐르는 시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숏머니가 2,380조 원입니다. 숏머니, 단기 자금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갈 때 굉장히 잠깐만 있다 이동하는 돈을 말합니다. 자산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내용 좀 더 보면요. 단기 부동자금이 올해 13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익을 찾아 초단기로 투자를 하고 있는 돈들입니다. 아무도 시장의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요. 주식 예탁금 27조에서 50조,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2,400포인트를 돌파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돈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투자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돈 이야기입니다. 브레이크가 풀린 나랏빚 벌써 1인당 1,54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가 111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채무를 따져보니 7개월 사이에 100만 원씩 늘어난 겁니다. 지금 4차 추경 얘기 나오죠? 그러나 돈 조달할 곳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재정 더 악화될 우려 있다. 돈 구할 데가 없으면 결국 빚을 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올해 연말엔 1인당 1,6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주식시장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동학개미 그리고 유동성의 힘, 코스피가 2,400을 넘어섰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의 일면에 경제 관련 기사가 이렇게 하나씩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고점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 원 가운데 2억만 할머니들에게 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돈, 2억만 썼으면 나머지 돈은 어디를 쓴 거냐? 땅을 사거나 아니면 나중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후원의 취지에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민간합동조사단 학대 정황도 발견했다. 물론 지금 이 나눔의 집 측에서는 이것에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일단 뭔가 이런 모습이 보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갑 MBN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진경 변호사도 오늘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4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정치인의 수해 복구. 지금 수해 복구 현장에 정치인들이 가서 도움의 손길을 더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논란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깨끗한 모습의 사진. 그리고 항상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정치인이 그곳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돕고 있는 정치인도 있고요. 가서 또 가능한 피해를 안 끼치려고 조용히 또 돕고 있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나라 살림입니다. 나라 살림. 방금 일면기사 때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재테크의 정석일까?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 뭐 나가신 분도 있고요. 다주택을 정리하신 분도 있는데
그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뜻밖의 굉장히 재테크를 잘한 거 아니냐. 뜻밖의 재테크다. 뭐 이런 또 분석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요. 스푸트니크 5호입니다. 이건 인공위성 이름이 아닐까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물질을. 근데 이름을 스푸트니크 5호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이런 이름을 짓는 걸까요? 아마도 미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장마 이야기 좀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터상인 흡뻥벅 상품 어쩌나 이런 한탄을 하시고 있고요. 물, 전기까지 끊겨 애태우고 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쭉 상황들 보시면요. 그리고요, 지금 오늘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인데 북한 위쪽으로 올라갔답니다. 대신에 장마 비는 아닌데 소나기가 오늘 곳곳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장마비든 소나기든 땅에서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비입니다, 지금요. 어차피. 그러니까 비가 오긴 옵니다, 오늘도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마 16일엔 끝나려나 기상청 또 수정. 원래 앞서서요. 지난주쯤에 기상청은요. 광복절 전에는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좀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장마가. 8월 초였다가 14일이었다가 다시 또 번복 늘어난 겁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의 오보 속출. 고가 장비 분석 시스템 무용직문 아니냐 그러자 해외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상정보 앱 이런 걸 찾아서 또 보시는 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기상청도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데이터인데 외국에 비해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만 비를 맞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 터진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며칠째 이어지던 폭우가 어제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의 잠수교는 여전히 통제 상태인데요.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아직 잠수교 수위는 높은 상태입니까? 좀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교적 화창한 아침 풍경을 보이고 있는데요.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던 이곳 중계석 쪽 도로와 난간도 오늘만큼은 물기가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와는 달리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약 8m로 차량 통제 수위인 6.2m보다 2m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상류댐인 팔당댐에서 초당 10,000톤가량의 방류를 하게 되면서 수위가 올라간 겁니다. 오늘로 잠수교가 통제된 지 11일째인데 1976년 개통 이래 가장 오래 통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여의 상하류 나들목을 비롯해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신천 나들목과 개화 육관문 양방향도 진입이 통제되고 있어 출근길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주요 간선도로들은 통행이 해제됐습니다. 네, 정 기자. 지금 오늘은 잠시 소강 상태, 소나기 정도인데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온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피해 점점 늘어날 그런 내용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오늘로 50일째 접어든 이번 장마는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지난 7일 이후 최근 닷새간 피해가 집중됐는데 어제 오후 4시 30분까지 집계된 이재민이 7,6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33명, 실종자는 9명으로 비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 내일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돼 일요일인 16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또다시 비가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네, 정태웅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비가 너무 오랫동안 오니까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우울한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데 장마까지
우울에 갇힌 일상이다.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되죠. 비까지 옵니다. 우산까지 받쳐 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름 휴가철 여행은커녕 강제 집콕이다. 인간관계마저 소원해졌습니다. 무력감 호소. 코로나로 가뜩이나 소원해졌는데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니까 가능한 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반년 사이 우울증 상담이 훌쩍 늘었다고 합니다. 37만 건 늘었다고 해요. 낮 시간에 조명을 켜고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그나마 우울감이 좀 덜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담겨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우울증 극복 방법이 여기 좀 적혀 있네요. 낮에도 조명을 좀 밝게 켜두시고 그게 좋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기, 가벼운 운동 정도. 그리고 낮에 누워 계시면 이게 리듬이 깨집니다. 가능한 낮에는 좀 덜 누워 계시는 게 좋다. 우울하니까 더 눕게 되죠, 사실은요. 그리고 상담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건강 3단 전화 이런 거 보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좀 정도가 심하다 스스로 자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한번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그래요. 지금 사실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요. 이 상황들은요. 네, 일단 사실 뭐 기상청 예. 예보도 계속 틀리고 요즘 사실 이제 예. 기상청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예. 그 베플리라고 하죠. 가장 그 선호를 많이 받은 댓글을 보면은 예. 기상청의 몇백억짜리 기계보다 내 무릎이 오늘 비 오는지 더 잘 알려준다. 이런 농담도 있는데 지금 저 코로나 장마철 우를 이렇게 극복한다. 제가 반대로 하면 지금 현상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기라고 했는데요. 예. 지금 거의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만큼이나 헬스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정도 운동을 가던 사람들도 운동을 안 가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지금 현재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영화관이라든지 TV 청취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런 걸 네. 따져봤을 때 사실은 우울감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외부 약속도 갑자기 또 제한이 되고 취소되는 현상이 또 많아서 자영업자들이 또 코로나 초반과 똑같은 현상이다. 예. 너무나도 힘들다 장사하기 이런 예.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일단 급한 건 장마가 좀 얼른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걸 듯한데 아무튼 이 두 가지가 겹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며칠째 이어지던 폭우가 어제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의 잠수교는 여전히 통제 상태인데요.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아직 잠수교 수위는 높은 상태입니까? 좀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교적 화창한 아침 풍경을 보이고 있는데요.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던 이곳 중계석 쪽 도로와 난간도 오늘만큼은 물기가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와는 달리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약 8m로 차량 통제 수위인 6.2m보다 2m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상류댐인 팔당댐에서 초당 10,000톤가량의 방류를 하게 되면서 수위가 올라간 겁니다. 오늘로 잠수교가 통제된 지 11일째인데 1976년 개통 이래 가장 오래 통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여의 상하류 나들목을 비롯해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신천 나들목과 개화 육관문 양방향도 진입이 통제되고 있어 출근길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주요 간선도로들은 통행이 해제됐습니다. 네, 정 기자. 지금 오늘은 잠시 소강 상태, 소나기 정도인데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온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피해 점점 늘어날 그런 내용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오늘로 50일째 접어든 이번 장마는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지난 7일 이후 최근 닷새간 피해가 집중됐는데 어제 오후 4시 30분까지 집계된 이재민이 7,6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33명, 실종자는 9명으로 비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 내일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돼 일요일인 16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또다시 비가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자, 보온병 포탄 잊었나? 보여주기식 못 벗어난 정치인 수해 복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몇몇 정치인들이 좀 논란이 됐었죠. 물론 본인들도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위에 여러 설명들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깨끗한 옷 논란 심상정, 뒤늦게 흙 묻은 옷 인증 사진. 그러니까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그 사진을 찍어서 공개가 됐는데 아니 복구 현장에 간 거 지금 옷이 너무 깔끔하다. 뭐 이런 지적이었던 거예요. 정치권 재공개도 국민 보기엔 코미디다. 그냥 국민은 조용히 일선을 돕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진흙범벅 태영호 의원 인지도 급상승. 그러니까 이 두 인물 사진이 약간 대비되면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도 중간에 공개된 사진 보면 또 막 흙이 튀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런 모습인데 여러 가지 또 예의가 있었어요. 진정성을 잃으면 정치적 봉사활동 역풍이 분다. 전문가들 국회에서 어떻게 기여하나 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보여주기냐 비판에 사진 촬영 없이 수해 복구 나선 민주당.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집권 여당의 민주당 야 절대로 쓸데없는 사진 뭐 공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음성에 달려가 포구 속 지원 활동했습니다. 통합당은 구례에서 이틀째 구슬땀이다. 일부 의원들 깨끗한 옷 구설. 요 앞선 내용도 다시 한번 담겨 있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통합당이 먼저 호남 수해 지역 찾자 민주당 부랴부랴 대대적 현장 봉사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구례 쪽 피해가 컸죠. 근데 거기에 통합당 의원들이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 여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차 싶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어제는 중북, 오늘은 전북으로 당 지도부 인증샷 술자리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당부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영상톡 보시죠.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뭐 그냥 텔레비 영상에서 보던 거하고는 훨씬 더 심각하고 네. 이게 보통 일거리가 이거 텔레비 영상에 그냥 드러내놓은 것만 봤는데 드러내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피해 보상과 또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들도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지역을 재빨리 긴급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겠지만은 긴급 재난구호법상 시행령을 빨리 바꾸어서 피해 한도를 100만 원, 상공인 2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고. 네, 최영욱 의원님. 요즘엔요, 우리 국민분들이요, 정치인들이 저런 현장에, 그러니까 어떤 재난, 재복구 현장 이런 데 와서 정치인들이 오는 건 좋은데 너무 티를 내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럼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요. 예. 삽 들어서 이렇게 흙 푸는 그 사진이 10개 중에 한 8개 되거든요. 근데 수해 현장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왜요? 수해 현장은 지금같이 수해가 딱 났을 때는요. 예. 안에 있는 가재들을 옮기고 삽은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데 사진은 저게 제일 잘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일단은 그 물에 잠긴 물건들을 다 빼내는 게 일인 거죠. 그게 일인데 그거보다 먼저 일단 삽부터 하는데 삽이 굉장히 사진이 좋거든요. 멋있고. 근데 현장 가시는 거는 환영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또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현장의 예. 특성성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산에 뭐 뒷산에 산불이 나면 그 군의 군수가 불 끌어가는 군수는 제일로 무능한 군수라고 합니다. 오. 그러면 군수는 뭐 해야 되냐면 예. 뒤에 앉아갖고 예. 경찰청 연락하고 소방청 연락하고 진두 지휘본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자, 이제 한두 번 갔다 오셨으면 예. 지금 뭐 아주 긴급 재난이 필요하고 4차 예. 추경까지 얘기하신다면 이제 그만 가시고 예. 일단 지금 국회에서 빨리 재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하는 것이지 사진은 예. 국민들도 식상합니다. 근데 오늘도 여야 의원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시고 비도 오고 오늘은 예. 비도 없어갖고 날 쨍쨍하고 뭐 구슬땀 흘렸다 그러는데 그 정도 구슬땀은 다 국민도 흘리는 건데 예. 시원한 국회 본관에서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예. 가장 뭐 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가장 무능한 군수가 뭐냐면 산에 불났다고 불 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경찰에 연락하고 군인 연락하고 병원 예. 연락해서 이 전체 종합 대책을 짜는 것이 가장 우수한 군수입니다. 최영구 의원님께서는 현장을 여야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보신 거 충분히 보였을 것 같다. 이제는 국회로 가서 그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일을 해라. 이렇게 좀 당부를 좀 해 주셨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그냥 텔레비 영상에서 보던 거하고는 훨씬 더 심각하고 네. 이 보통 일거리가 이거 이 텔레비 영상에 그냥 덜어내놓은 것만 봤는데 덜어내는 일이 보통 아니에요. 피해 보상과 또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들도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지역을 재빨리 긴급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겠지만은 긴급 재난구호법상 시행령을 빨리 바꾸어서 피해 한도를 100만 원, 상공인 2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고 진짜 일을 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장마가 길어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홍수가 발생하고요. 뚝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 이유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4대강 태양광이 소환이 됐습니다. 느닷없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호 전 장관, 뭐 전 의원이죠. 이른바 이제 MB, 이명박 정부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던 이분인데요. 이재호 4대강 보호 안 했으면 나라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MB정부 장관 출신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4대강으로 호도말라. 그러니까 낙동강에는 4대강 이 공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낙동강 뚝이 한 곳 무너진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후에 여권 내에서 그거 봐 4대강 이 작업이 뭔가 잘못돼서 이거 무너진 거라.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무슨 소리 섬진강 4대강 공사 안 하니까 지금 홍수 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재호 전 장관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의 이 SNS상에 이런 주장을 올렸어요. 수해 난리통의 여당 4대강 탓, 야당 태양광 탓, 정쟁 눈살이다. 또 야당은 산사태 많이 난 게 이게 태양광 이거 많이 설치해서 그렇다. 또 이런 주장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가 더 있습니다. 여야 수해 피해 책임 놓고 연일 내탁 공방. 뭐 늘 그러듯이 내탁 공방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치열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4대강 사업 순서 잘못, 소하천 두고 하류만 공사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태양광 사업 탓에 산사태다. 토사 유출 심각, 국정조사 필요하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여기는 태양광, 여기는 4대강. 이런 겁니다, 지금요. 자,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볼 때 적어도 이 일의 순서는 잘못된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단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해서 올라가면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전국의 소하천과 세천이 논바닥보다 더 높아요. 비만 오면 하천이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하천에서 논으로 물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갖다가 한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뭐 이 산 기슭 같은 데다 태양광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그게 무너지고 그게 산사태를 나고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을 덮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긴 장마로 일어난 피해, 이제 섬진강에서 홍수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낙동강 일부 지역 뚝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현상을 두고 명확한 이유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죠. 사실은 비가 오랫동안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 그 다음 이유를 찾으면서 4대강 공사 때문이다.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우갑 실장님, 각각의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정치인들은 항상 보면은 뭐 책임을 돌리는 예. 그런 거에 익숙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뭐 9년 만에 그 최악의 지금 재해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 공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너무 좀 앞서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대강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번 그 수해에 큰 영향을 준 것인지 예. 뭐 명확히 좀 분석을 하고 차분하게 좀 살펴볼 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것이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태양광 지금 야권에서 지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산사태에 그게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인지 저는 좀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분석할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정책 공방이 앞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인 대책 대안은 뒤에 묻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인데 예. 사실 지금 50여 명의 인명 예. 피해가 됐고 우리 뭐 수천 명의 지금 이재명이고 예. 뭐 앞서 의원들 얘기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어떤 정치적 또는 원인 책임 공방에 예. 어떤 그 집중하는 그런 정치권들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면서 예. 어쨌든 간에 뭐 재난 수해라는 것은 그 상당히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빨리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예. 또 그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또 지금 뭐 비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 우선 뭐 책임 돌리기 이런 행태는 참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인 거죠. 자, 최윤정 변호사. 각각 4대강 그리고 태양광 소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환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정우갑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란 것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예. 그에 대한 정당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예. 재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그 원인에 대한 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예. 저희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은 예. 여름만 되면 이른바 수재의연금이란 것을 항상 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엔 많이 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수재의연금이라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만에 이게 왜 지금 와서 수재의연금이 나오고 어제도 보니까 대기업에서 수십억을 지금 내는 것 같은데 예.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은 4대강 사업을 한 이후에는 큰 홍수를 저희가 겪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있었습니다만 4대강은 강 바닥을 파는 것이고 예. 태양광은 산 허리에
산을 파내는 겁니다.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 어떤 것이 물을 더 가두고 어떤 것이 산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예. 물론 우리가 그 상식이란 것이 반드시 과학 내지 공학과 일치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4대강은 이른바 4대강 치수 사업이란 것 반면에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강원도나 어디를 가도 산허리를 파내고 저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저게 그 산허리를 파내가지고 지금 그 태양광 그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원인이 뭐냐 이렇게 했듯이 예. 정말 어떤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 정말 그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번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원인을 공정하게 파악해서 산치수는 정말 나라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재발 방지하기 위한 대책 예.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4대강은요, 이명박 정부 때 역점을 뒀던 국책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태양광 내지 이런 저 그린 에너지 관련된 분야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거든요. 각각의 정부의 역점 사업과 관련이 돼 있어서 이게 자칫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요. 예, 최영호 고문님. 근데요, 이게 두 번의 우리 예. 뭐 공식적인 그 검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감사원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했고, 예. 이번 정부에서 했는데, 4대강 말씀이시죠? 4대강이죠. 이게 전혀 다른 지금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4대강은 감사원에서 4번 그리고 정부 예. 가 2번, 한 6번 정도 예. 뭔가 조사가 이루어진 거 그리고 아닙니까? 하여튼 공식적으로 예. 그 완전히 그 판단에 대한 그 결과가 거꾸로 나온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지금 또 다른 뭐 정치적 공방으로 예. 온다는 것은 지금 이건 소모적인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날씨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예. 기후가 변했거든요. 아. 그러면 근본적으로 4대강이나 이런 것들을 예. 전체적인 흐름에서 한번 다시 보는 그런 기회로 하고 일단 4대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종지부를 찍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뭐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공방으로서 끝나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은 소모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되 예. 4대강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후가 변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진짜 이 전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예. 심지어 거기다가 뭐 진짜로 좀 행정수도도 이전하는 부분까지도 예. 뭐 다 생각을 해서 예. 진짜 원점에서 한번 다시 검토하는 부분들이 꼭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태양광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저 일사량 그러니까 태양의 예.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산에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태양광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해양 태양광도 있고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진짜로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뉴딜에서도 에너지 예. 수급 체계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한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잘 타이밍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해서 다음 정권에서도 바뀌지 않은 예. 그러한 뭐 기본 계획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잘 뭔가를 알아보고 수습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게 참 그동안 어려웠어요. 예, 정관 실장님. 큰 틀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 공방이 있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낙동강 그 둑이 무너졌단 말이죠. 예.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부실의 공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태양광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체 뭐 예를 들면 건설을 한 공간에서 예. 규정을 제대로 따랐는지. 그러니까 경사도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뭐 한편에서 완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좀 깊이 있게 좀 예. 내밀하게 봐서 추후에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공방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예. 그동안 과정에서 뭐 부실이라든가 또 규정을 예. 위반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어떤 디테일한 측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죠.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면은 구체적인 해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각각의 사례별로 각각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좀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태양광 경사 10도 미만 산지에 설치다. 국책연구소 기준을 무시했다. 정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태양광 설치 가능한 산지의 경사가 2년 전에는 25도, 근데 15도 미만 강화가 됐다는 거예요. 25도, 그러니까 경사가 조금 가파랐다가 이렇게 뭐 바뀐 거죠. 환경정책연구원에서는요, 산사태 막으려면 10도 이하로 규제한다, 이런 조언을 했지만 태양광 보급 연연에 반영을 안 했다. 그러니까 좀 완만한 곳에 해야 되는데 너무 극경사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됩니다. 뭔가 이 각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창석 평론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관해서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야당은 이 태양광 관련해서 국정조사해보자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럼 정부가 4대강 조사를 대통령이 지시가 있으니까 뭔가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옥신각신 또 공방을 할 겁니다. 이게 뭐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국정조사를 했을 때 예. 유효한 결과를 내려면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예. 정확한 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국정조사에서 국회로 이걸 끌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저희가 이제 수많이 봐왔듯이 국회 증인 망신주기식으로 흘러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의도는 태양광이 정말로 이 경사도와 관련돼서 산사태를 유발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증인 참고인 나오고 이러다 보면 또 누구는 안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감싸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보다는 결국 정부 주도로 나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집계된 기준이 태양광 시설 피해 건수가 전체 산사태 피해 1% 정도라고 합니다. 일부네요. 아주 일부. 아주 일부인데요. 이게 예. 만약에 지금 이제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고 8월 말에 9월 초 태풍이 또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장마가 또 언제까지 지속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산사태만 더 나올 경우에는 태양광 피해 건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산사태와 함께 태양광 시설에 더 올라가면 이 1%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 짓긴 좀 어렵지만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약방문이라는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예. 이 부분이 과연 정말로 산사태 유발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만들 때도 특히나 하천이나 강이나 바다에 그 교량을 설치할 때도 어느 정도 안전성 있게 깊이 있게 파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산에 기준했을 때 경사도만 중요한 것인지 저 지지대를 세울 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이 또 중요한 지질도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뭐 또 예. 보아야 될 대목들이 있네요. 그리고 산마다 화강암인지 어떤 현무암인지 예, 이런 거에 예. 따라서 또 다릅니다. 지질학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려면은 예. 결국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아닌 정부 주도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민간이라든지 또 야당에서도 신뢰할 사람들이 참여를 같이 해야겠죠. 또 야당이 또 정부 주도에서 뭔가 결과를 내면 또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도. 민간이 좀 주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했던 부분에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태양광을 없애야 된다. 결국 원자력 최고다. 이렇게까지는 전개가 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산사태를 유발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네 분께 설명해 주 기사도 여러 개 봤는데 사실은 다루지 않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아직은 신중해서 그런 얘기까지 안 해요. 4대강과 태양광 얘기를 하는 여야의 속내에 혹시 4대강 우리 거 아니야. 태양광 우리 거 아닌데. 이런 마음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최영학 고문님? 그렇네요. 왜냐하면 4대강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오자마자 발끈한 게 정진석 의원이었거든요. 자기 지역에는 그게 빠지고 그리고 정진석 의원 이제 뭐 MB계로 좀 비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태양광 부분들은 지금 사실 뭐 12건밖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적 편향성보다는 지금 뭐 자기 동네가 어떻게 됐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4대강은 우리 거고 태양광은 우리 거 아니고 한쪽에서는 태양광은 우리 거고 4대강 우리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혹시라도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굉장히 많이 앞으로 그 예. 관점에서 이 사태가 진전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여야 정치인들 분들이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들을 내놓고 계신다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상황이요. 오래 갈 겁니다. 그럼 또 이 문제가.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그리고 수출, 그리고 재정 적자 이야기입니다.
다 돈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돈 중에서도 아주 큰 덩어리가 큰 돈에 관한 이야기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나라 성장 전망 올해입니다. 올해 성장 전망을 마이너스 0.8%로 상향을 했습니다. 좀 뭐가 어색하죠? 마이너스인데 뭔 상향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0.8보다 더 떨어진다고 처음에 봤었거든요. 지난 6월에 한 마이너스 1.2%. 그러나 그걸 좀 폭을 줄인 거예요. 마이너스 폭을. 그래서 상향을 시켰다는 거죠. 37개 회원국 가운데 올해 경제 성장률 이 전망이 맞다면 1위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그래프 좀 봐주시죠. 1등부터 순위가 좀 매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 짙은 색과 옅은 색이 있는데 일단 옅은 색 위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올해 국가 성장률 전망 OECD가 내놓은 건데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8%로 1위입니다. 전망 1위. 그다음에 일본 마이너스 6, 미국 마이너스 7.3, 독일, 영국은 마이너스 11.5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덜 줄어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위다. 아무튼 뭐 마이너스라서 1위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덜 힘듭니다. 뭐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내용 보겠습니다. 6월 전망보다 0.4%포인트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빠지지만 덜 나빠진다는 거죠. 고용수출 재정 경고하며 그러나 고용수출 재정 부분을 경고하면서 복지를 확장 때는 이거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권고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권고입니다, 지금요. 자, 이론 성장 내용 보고 일단 어제 정부, 청와대가 굉장히 반색을 했어요. 봐라,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가 선방하고 있는 거다. 이런 반색을 했죠. 그런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걱정할 대목도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당과 청와대 모두 V자 반등을 말하는데 버티던 수출마저 꺾였다. 그러니까 8월 초, 이제 8월 쪽이요. 여기 보면 가장 최근에 수출처를 보니까 마이너스 23.6%.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출이요. 우리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사실 수출이거든요. 근데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지속 가능성, 우리 경제가 좋게 가는 게 지속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등 주력 제품 수출이 약세다. 예상보다 경제 회복 늦어질 듯하다. 지금 정부 일각에서는 V자 반등, 그러니까 급격히 나빠졌지만 급격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수출이 안 좋은데 가능할 것이냐. 이런 지적입니다. 자, OECD 한국 급격한 고령화 잠재 성장률 1.2%로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같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과 지역 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 국가가 되었고 경제에서도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 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망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뭔가 우리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발언이었죠. 그런데 우리 경제를 버티던 수출 8월 초입니다. 8월 1일부터 열흘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집계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 집계이긴 하거든요. 그게 23% 이상 수출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압도적 경제 성적, 집값 진정.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정부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자 장밋빛 경제 인식 쏟아낸 청와대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집값과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집값 상승률 실제로 둔화 이런 낙관론. 문재인 대통령 발언 논란의 통계를 제시했다.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통계 제시하면서 이건 맞지 않습니까? 또 이런 설명을 더 내놨어요. 그러나 전세 시장 굉장히 요새 불안하죠. 이런 사항은 언급 안 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OECD 경제 성장 전망 소개해 드렸는데 상향 조정한 거 한국이 처음이다. 그러자 여기 이제 동아일보는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가장 선방하는 나라 평가 방금 들으셨죠. 그러나 야당은요. 국민들 체감하고 있는 거하고 거리감이 너무 멀다. 거리감이 너무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최영호 고문님하고 오창석 평론가께 질문 좀 드렸습니다. 진짜 이게 좋은 상황인 건지 아니면 좀 신중해야 되는 건지. 자, 최영호 고문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좋은 얘기만 참모들이 대통령께 해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가능하시면 이거 매일경제 그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 화면 OECD 전망 기사가 예, 있습니다. 그 전망치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그 자, 이 기사입니다. 표를 잡아주시면 밑에 보세요. 한국은 8월 11일이 예. 기준이고요. 나머지 국가는 6월 10일입니다. 잠깐만요. 요 표 좀 크게 좀 키우겠습니다. 네. 요 그래프가 있는데 요 그래프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예, 됐습니다. 네. 보시면은 나오죠. 나머지 국가는 6월 10일 기준. 유럽은요, 한창 창궐할 때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는. 공개 기준 시점이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지금요. 자, 그렇다면 예. 이것도 이 얘기들을 다 잘, 이 뭐 참모들이 해서 정책에 반응하고 해야지 자기 쏙 얘기만 빼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OECD 보고서에 나온 얘기 중에 가장 뼈아픈 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뭐 우리가 뭐 0.8%로 올라가고 잘했어요. 그러면 내년은요. 내년은 36개 국가 중에 34등입니다. 그럼 내년엔 다른 나라들은 V자 반등을 하는 겁니까? 아니, 다른 나라들은 V자 반등하는데 우리는 못 쫓아간다고 OECD가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은 보고서에서. 근데 그 얘기는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설마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것도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올해 1등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지 않는 경제를 가려 그러는데 예. 저희는 이기는 경제, 한국 경제를 원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다는 자체는 예. 원상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뭐 원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더 힘찬 경제 성장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예. 지지 않는 경제. 자, 집값이 지금 안정적으로 또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OECD 평균보다는 안정이라는 얘기가 이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 안정적으로 간다 그래도 예. 이것 자체도 과거에 너무나 많은 지난 뭐 이 3년 동안 엄청난 지금 가격 상승률이 있는데 그것이 안정됐다는 건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저현상이 있는 건지 지지 않는 경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는 경제를 한다면 그걸 꺾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보고 싶은 숫자, 보고 드리고 싶은 그런 보고 예. 이것만이 지금 뭐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자화자찬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픈 부분을 누군가가 지금 아픈 부분을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 굉장히 지금 면역력도 떨어지고 아프거든요. 예. 그 부분을 진짜 이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좀 옆에다 두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을 때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란 봉황이 날아가지 그냥 한쪽 뭐 자기네 시각으로만 보고 싶은 숫자만 예. 보는 그 날개 한쪽으로는 날개가 뭐 우리가 크게 예. 공중을 선회하기 이기는 경제를 하려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새로운 표현을 써주셨어요. 지금 이겨야 되는데 지지 않는 거에 만족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나와서 저는 예. 하화자찬이라고 했는데 일단 하화. OECD에서 얘기를 해서 사실 지금 이제 스스로 칭찬하기에는 조금 면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 않는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다독이고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실 때 6월 10일 기준이라고 나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 OECD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근데 6월 10일 경제 전망에서도 대한민국이 1등이었습니다. 퍼센트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그때는 마이너스, 현상대로 예, 마이너스 재확산을 1.2. 차단하면 예, 예. 마이너스 1.2 예. 저기 나와 있었죠. 예. 6월 10일에 발표했을 요겁니다, 때 지금. 재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5입니다. 2.5든 1.2든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때도 1등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방어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조금 자신감을 심어주고 같이 극복합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금모으기 운동했을 때 우리 이겨내자라는 같이 이런 단합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면구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수출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OECD 보고서에서
지금 발표한 게 뭐가 있냐면 예. 세계 경기 침체가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다. 수출과 투자를 위축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나라도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수출 일변도의 무역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수출 경제에 다른 걸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동안 쉽게 바꿀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 곧바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수출 경제 말고 다른 경제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내수 경제, 내수 진작인데 이 부분은 충분한 인구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예. 부분이에요. 늘 일본 사례로 드는 것이 인구가 1억 명 정도, 독일처럼 8천만 명 정도 이상 정도 되면은 예. 내수 경기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세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수 경기, 내수 진작 이런 부분을 좀 차치한다라고 하면은 수출 일변도 국가 중에는 정말 너무나도 잘 선방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정부는 좀 알리고 싶어하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같이 이겨냅시다. 이 정도 메시지를 저는 보내는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들을 다르게 했어요. 두 분이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예, 정우갑 실장님. 어제 이제 국내 그 대통령 예. 모두반을 제가 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 전체 한 뭐 20개 단락 중에 일부죠. 단락 중에 한 줄입니다. 한 예. 줄. 그러니까 그동안에 6개월간의 코로나 국부에서 국민들이 고생했고 그다음에 OECD의 최근 발표를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그 뒤에 이제 쭉 거의 대부분 얘기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 재난을 맞아서 예.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이걸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그 전체 맥락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를 하나 끄집어내서 이게 무슨 자자치자 이제 이런 어떤 지적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보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당에서의 원내대표 발언 이런 거는 좀 너무 지금 지나친 낙관 이런 또 지적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뭐 지역적인 어떤 정치적 공방의 소재보다는 예. 어쨌든 간에 뭐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 평가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건 그거대로 하되 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향후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 누군 모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예를 들면 예. 지금 기업 구조조정 M&A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아나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답보 상태란 말이죠. 예.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노동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규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식의 어떤 촉구나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뭐 연말이라든가 내년에 우리가 새롭게 좀 뻗어나갈 수 있는 또 지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가 나왔어요. 그 통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정도면 선방인 거냐? 무슨 소리야? 선방 같은 소리를 하다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또 야단치는 목소리.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는 약간 칭찬하는 목소리. 막 이런 게 혼재된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재정 적자. 그러니까 정부의 살림살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금은 23조가 줄었는데 지출은 31조가 늘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차이가 구멍이 나는 거죠.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상반기 재정 적자가 111조에 육박을 했다는 거예요. 역대 최대다라는 거죠.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법인세 등 뭐 지난해보다 덜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재정 집행은 빨라져서 나가는 돈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됩니다. 올해 재정 수지 111조 적자 수준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입니다. 그런데 4차 추경 얘기 나오죠. 지금 이 재해 때문에 이 수해 복구를 위해서 이 추경이 필요하다. 4차 추경 땐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금 재정 적자 추이를 보는데 급격히 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게 또 1인당 뭐 빚으로 치면 액수가 또 빨리 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거치는데 나갈 것은 많다. 수출은 만만치 않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OECD 경제 성장 전망 얘기가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 패널 분들이 약간 토론 비슷한 상황으로 가셨습니다. 참 경제는 참 좋아져야 될 텐데요. 그래야 뭔가 다 술술술 풀리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참. 자, 이번에는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주에 다른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사표를 냈죠. 그리고 주말을 지난 지 이번 주 초에
어떤 결정이 나왔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류 아니냐, 아니면 유임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영민 실장의 반포, 서울 반포 아파트 지금 이거 매도를 했죠? 8억 5천만 원 차익이랍니다. 8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차익이 크잖아요. 8억 이상 남은 거예요. 그러다 청와대 좀 약간의 액수를 의식한 거죠. 14년간 보유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 나오니까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네요 하니까 14년 정도 오래 보유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 내용 보겠습니다. 2억 8천만 원에 샀다가 14년 전에 2억 8천만 원에 샀다가 11억 3천만 원에 파는 겁니다. 차익이 8억이 넘죠. 그 여당은 다주택 처분 인증 의원 뭐 4명 부담 이런 얘기 곁들였는데 요 차익을 가지고 좀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역시 강남에다 집을 사면 이익을 보는구나. 뭐 이런 거 입증한 거 아니냐. 물론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집을 팔게 된 거는 본인이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다주택이 논란이 되니까 내놓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영민 반포집 팔았다. 역시 이제 같은 내용. 11억 3천만 원 최고가. 뭐 정확하게는 최고가라기보다는 신고가가 아니라 기존에 똑같이 팔린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 가격에 맞춰서 똑같은 가격에 팔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는 뭐 신고가는 아니고요. 아무튼 높은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청와대가 어디 이런 것도 설명을 했어요. 최고가 아닙니다라고. 자, 그런데 앞선 기사에서 나온 거는 차익이 8억 이상 남았다. 그러니까 강남 쪽에 역시 집 사면 남는구나. 수익 내는구나.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또 있습니다. 다른 관점이요. 노영민 비서실장 아파트가 청주에 하나, 서울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청주 걸 먼저 팔았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더 이어지자 서울에 있는 반포도 마저 팔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판 거죠. 그런데요. 노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서울 반포 아파트를 매도해 내야 할 양도세는 약 1,984만 원.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2천만 원 조금 안 되죠. 이 정도로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노 실장이 만약에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고 청주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2억 924만 원. 완전히 다른 액수가 나옵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차이가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걸 보고 절세를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준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뜻하지 않은 바인데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최영정 변호사. 네, 우리 노 실장님 한마디로 세테크의 달인. 예. 근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본인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이게. 그런데 과연 의도한 바가 아닌지에 대해서 예. 상당히 의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이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 수석급에 대해서는 지금 2급 이상에 대해서는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했을 때에 예. 제일 먼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노영민 실장이 강남 아파트를 판다라고 했다가 50분 뒤에 청주부터 판다 이렇게 바꿨지 약간 그런 않습니까? 해프닝 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게 단순한 해프닝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을 고려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 이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먼저 선 청주 매매 후 강남 매매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어떤 청주나 어떤 지역과 서울에 갖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부터 파는 게 보통 일이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만 예. 아시다시피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고향이 청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3선 이상 하셨고 사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그 지자체 선거에서 이제 그 충남지사까지를 바라보는 그 예. 상황 속에서 결국 정치적 고향을 버리고 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고향을 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저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저게 가장 합리적이고 예.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테크 책 같은 데서 보면 다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내용 나와 있긴 해요. 그게 바로 합법적이고 예. 합법적인 선 안에서 그 본인의 어떤 이익을 예.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일반인들도 다 따라가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국 전 국민이 자산을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게 OECD가 있고 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전체적으로 국민이 부를 올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정관 실장님, 뭐 이래도 탈이고 저래도 탈이고 참 어렵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뭐 집을 팔라고 해서 또 팔았고 팔고 난 뒤에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예. 앞서 예견 말씀 중에 이제 처음에 뭐 강남 아파트를 팔려다가 번복했다 청주 예. 그거는 좀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으로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예. 당시 이제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처음 이제 언급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전달을 잘못한 거죠. 전달을 처음에. 잘못한 것이 예. 어차피 그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미리 앞서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대변인이 한때 뭐 사의 표명했다는 건 예. 사실관계가 그건 드러난 것이고 예. 그렇게 뭐 번복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소통 과정에서 약간 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세금을 감안해서 집을 처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어떤 세테크 측면에서 본다? 그런 저는 좀 시각 자체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정말 들끓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뭐 정부에서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예. 너무 이 대책 자체가 즉흥적이고 또 어떤 개인 특정인에 대해서 자꾸만 이걸 타겟팅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제대로 된 정책을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집값 안정을 위한 어떤 예. 정책이 돼야지. 예를 들면 특정 뭐 민정수석이 됐든 뭐 비서실장이 됐든 뭐 국회의원이 됐든 그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보편화되고 국민들에게 인식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효과가 있는 정책이 되도록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책 발표한 뒤에 계속 뭐 땜질식 형태로 또 추가 보완책 예. 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좀 못 주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른바 이제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이죠. 발표되고 나서 문제가 지적되면 또 추가로 또 세부적으로 계속 발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약간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약간의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약간 화가 나는 상황. 그러니까 보니까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런 부동산 매매 이런 게 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지고 보니까 이건 뭡니까? 이렇게 기사들이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한 만평이 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쩌다 다주택자 승자는 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어요. 물음표가. 여기 보면 맨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모습인데요. 집값은 안정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 김진애 의원이 있는데 난 팔았다니까. 그래서 뭐 적대시했나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긴 또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짐을 싸들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다주택과 관련해서 좀 상황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물 위주로 좀 정리가 돼 있군요. 여기에 등장하는 김진애 의원.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주택자가를 집을 팔라 얘기하신 분은 노영민 비서실장님이에요. 네. 솔직히 이게 처음에 무슨 그러셨죠? 어떤 공적인 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비서실장 개인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저는 솔직히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말하면 어떤 다주택자를 이렇게 적대시하느냐. 네. 지금 가령 뭐 저는 제가 괜찮게 사회적으로 저기를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약속하신 거는 본인은 지키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논쟁일까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의 어떤 시각이 언뜻 발언을 통해 나오는데 약간 다주택 자체를 문제시한다, 어떻게 뭐 범죄시한다, 뭐 이런 시각들이 언뜻 보인 상에서 저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오창석 평론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의지를 다진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이 과연 진짜 적어도 당정, 민주당과 청와대는 모든 사인이 끝난 상태로 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당은 다르지만 사실은 거의 정책적으로는 거의 다 같이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좀 놓친 부분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고령 종부세 세납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해주는 방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보완책들까지 예. 잘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영민 실장이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다 처분했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까지 다 했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당론으로 따른다고 해서 나는 당이 다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 다주택자가 되지 않으면서 예. 지금 현재 무주택자죠 어떻게 보면 예. 다 처분하면서 솔선수범하고 1주택자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결국은 이 의지도 다 무색돼 버린 것이 결국은 지금 차익 얘기 나와버리니까. 예. 근데 지금 2006년에 매입됐다고 하잖아요.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2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통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유동성이 너무 많았고 2006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예. 그리고 폭등한 것도 가장 높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감안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청와대는 14년을 넘게 보유한 점을 좀 감안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신문들이 이 내용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나라 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키워드 소개 때 있었던 내용인데요. 백신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요.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코로나 백신 첫 등록. 그러니까 세계 첫 등록이라는 거예요. 내 딸도 접종했다. 국제사회에선 상상한 것처럼 의구심이다. 러시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랫부분입니다. 이 백신은 지난달 자원자를 상대로 1차 임상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럼 1차 갖고는 안 되죠. 부터 2차, 3차 가는데 1차만 했는데 등록해서 접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2차 임상 중인 걸 알려줬지만 결과는 알려지지가 않았답니다.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닐까요? 이런 시각이 있어요. 자, 그리고요. 푸틴은 자신의 딸 중 한 명도 백신을 2차례 접종해 항체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요. 러시아는 이 백신을 소련이 세계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의 이름을 딴 스푸트니크 5호로 부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가 인공위성 이름을 붙였어요. 스푸트니크 하면은 미국이 굉장히 깜짝 놀랐던 사건이거든요. 이거 미국을 의도한 거 아닌가? 우리가 먼저지 뭐 이런 걸 과시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서두른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Эффективно формирует иммунитет устойчивый. Повторяю, прошла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оверки. I thought that there was likely a danger in doing this before we know how safe and effective this vaccine is, because right now we're engaged in a global race to develop a vaccine as quick as possible. So there's two potential areas of concern. One is that the vaccine won't actually be very effective, and the other one is around safety. 통상 3상까지 갑니다. 3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1차 임상만 거쳤는데 등록하고 접종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스푸트니크 5호라고 줬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생각 뭡니까? 뭐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1상, 2상, 3상이 조금씩 다른 거는 1상 때는 용량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만큼 넣는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안정성으로 가는데 안정성이 지금 답보가 안 돼 있는 거죠. 부작용. 이 부분은 굉장히 임상에서의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너뛰었다. 굉장히 무모한 뭐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백신이 지금 좀 속도를 더 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백신이라는 것이 빨리 나와줘야 치료제보다 빨리 나와줘야 이제 뭐 효과가 훨씬 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합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지금 뭐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보면 치료제는 14개가 지금 벌써 세계적으로 3상에 들어간 상태고요. 백신은 조금 지금 뒤쳐져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에 지나쳐서 그런 안정성과 그다음에 용량을 무시한 채 지금 뭐 몇 명의 사람을 임상 실험이 끝났다고 했지만 이거는 세계적으로 WHO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공인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과정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3상 그리고 특히 뭐 의학 이 학술지에서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아직은 갈 길은 굉장히 먼다고 보여집니다. 옥상훈 평론가 보시겠는데 무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저는 이제 믿음을 정확하게 갖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보면 되는데 뭡니까? 푸틴 총리가 직접 본인이 직접 항체를 가지게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땐 사실 믿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지원자 76명으로 대상으로 한 1차 임상시험을 예. 마치기도 했는데 예. 과연 지원자가 어떠한 경로로 지원을 하게 됐는지도 좀 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 지원자가 과연 진짜 자발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고 했는지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예. 1차 임상시험을 마친 사람들의 지금 현재 건강이 어떤지도 정확하게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히 믿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러시아 자체로 한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이 백신을 선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1일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확진자 수가요. 누적 확진자입니다. 89만 명을 넘어섰다고.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른 국내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젠 비가 안 오는 날이 어색할 지경입니다. 6월 말에 시작된 장마 오늘로 50일이 됐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12달 가운데요. 2달이 장마인 셈입니다. 수해 복구에 애쓰시는 분들 위해서라도요. 맑은 하늘 간절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